이기적 유전자에서 저자 리차드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조리 있는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윈 혁명이 뜻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의도는 다윈이즘의 일반적 옹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논점에 대해 진화론의 중요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체가 자기를 희생하여 또 다른 상태의 실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했다면 그 생물체의 행동은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생존의 기회로 정의됩니다. 이기적 행동에는 이와 정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기적 행동이란 먹이나 영역 또는 교미의 상대와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정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입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로 숨겨진 혹은 무의식적인 이기적 동기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기에 이 책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행위의 결과가 가상적 이타 행위자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고 동시에 가상적 수익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이타 행위로 정의합니다. 2장 자기복제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학설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 즉 무질서한 원자가 스스로 더 복잡한 패턴을 이루어 인간을 만들어낸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추론을 따릅니다.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태양계의 적어도 몇 개 행성에 있다고 알려진 단순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번개를 모방한 전기 방전 등의 에너지원을 가한 후 2, 3주가 지나자 플라스크 속에서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를 많이 포함한 연갈색의 액체가 생겼습니다. 특히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대표적 물질 중 하나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본뜬 실내 실험에서 피우린이라든가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됐습니다. 이것들은 유전물질 DNA 자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30 내지 40억 년 전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시 수프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특히 놀랄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겼는데요. 최대의 분자도 아니고 가장 복잡한 분자도 아닌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닌 자기복제자입니다. 스스로 복제를 하는 분자는 단 한 번만 생기면 충분합니다. 주형, 즉 틀로서의 자기복제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시 수프 속의 어떤 구성 요소는 자기 복제자의 일부분으로서 자기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부분과 만나게 되면 분명 들러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러붙은 구성 요소는 필연적으로 자기 복제자 자체의 순서에 따라 줄을 짓게 됩니다. 이때 그것들은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된 때와 마찬가지로 점차 결합하여 안정된 사슬을 만듭니다. 한편 두 가닥의 사슬이 세로로 쪼개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자기 복제자가 되어 그 각각이 다시 복제를 계속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인 자기 복제자에서 볼 수 있는 엉뚱한 복제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을 불러일으키며 어떤 오류가 생기는 것은 생명 진화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원시 수프는 모두가 똑같은 복제자의 개체군이 아닌 선조는 같지만 형태를 달리한 몇 개의 변종 자기 복제자의 개체군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정 시기를 두고 원시 수프에서 샘플을 취할 경우 두 번째 샘플에서는 수명, 다산성, 복제의 정확성 등 세 가지 점에서 우수한 분자의 함유율이 보다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자가 생물에 관해 말할 때의 진화를 의미하며 그 메커니즘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자연 선택인 것입니다.
자기 복제자의 변종 간에도 생존 경쟁이 있었습니다. 안정성을 증가시켜 경쟁 상대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효과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 변종의 분자를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방출된 구성 요소를 자기의 복사 제조에 이용하는 개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원시 육식자는 먹이를 얻음과 동시에 경쟁 상대를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자기 복제자는 화학적 수단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그들 자신의 둘레에 단백질로 물리적 벽을 만들거나 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용기, 그릇, 즉 계속 존재하기 위해 운반자까지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기 복제자는 자기가 사는 생존기계를 스스로 축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생존기계는 아마도 보호용의 외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수하고 효과적인 생존기계를 갖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생존기계는 더 커지고 더 정교해졌으며 이 과정은 누적되고 전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로봇 속에 안전하게 거대한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를 통해 외계와 연락하고 원격 조정기로 외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제자는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습니다. 자기 복제자의 유지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기 복제자는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것들의 생존기계입니다. 3장 불멸의 코일. DNA 분자는 뉴클레오티드라 불리는 소형 분자를 구성 단위로 하는 긴 사슬입니다. DNA 분자는 아름다운 나선형으로 맞물린 한 쌍의 뉴클레오티드의 사슬인 이중 나선으로 불멸의 코일이라 불립니다. DNA 분자는 스스로의 사본을 만듭니다. 이 작용은 생명 탄생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며 DNA 분자는 실제로 이 점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성장한 인간은 10의 15제곱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수정되었을 때는 한 개의 세포였습니다. 이 세포는 각기 본래의 설계도 사본을 받은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됩니다. 다시 분열을 계속하여 세포수는 몇 조개가 되고 분열할 때마다 DNA 설계도는 거의 착오 없이 복제되어 왔습니다. 유전자는 인체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제어하는데요. 그 영향은 엄격하게 일방통행입니다. 이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생애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더라도 유전적 수단으로는 그중 한 가지도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각각 새로운 세대는 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은 유전자를 불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유전자가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것이 노쇠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유전자가 100만 년을 살았다고 해서 100년쯤 산 유전자보다 쉽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자기 목적에 따라 자기의 방법으로 몸을 조절하며 몸이 노쇠하거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을 운명에 있는 그들의 몸을 차례로 포기해버림으로써 세대를 거치면서 몸에서 몸으로 옮겨갑니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개체는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입니다.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자이고 우리는 유전자들의 생존기계인 것입니다.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사는 거주자이며 영원합니다. DNA 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생명이 매우 짧습니다. 분명히 한 생애보다 길지는 않고 수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DNA 분자는 이론적으로 자신의 사본 형태로 1억 년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전자가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의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잠재적 불멸성 때문입니다. 어떤 유전자는 100만 년을 살 수가 있지만 많은 새로운 유전자는 최초의 한 세대조차 넘기지 못합니다. 소수의 유전자가 그 고비를 넘기는 데 성공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유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유전자가 생존기계를 만드는 데 뛰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자기가 붙어 살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몸의
배 발생에 영향을 주어 그 몸이 경쟁적 유전자, 즉 대립 유전자의 영향 하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장수하고 더 많이 번식하도록 합니다. 모든 우세한 예컨대 수명이 긴 유전자에 공통되는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유전자 수준에 있어 이타주의는 열세하고 이기주의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서 이처럼 열세하거나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전자는 생존 중에 그 대립 유전자와 직접 경쟁합니다. 유전자 풀 내의 대립 유전자는 다음 세대의 염색체상의 한 자리를 놓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립 유전자를 희생하여 유전자 풀 속에서 자기의 생존 기회를 증가하도록 행동하는 유전자는 어느 것이든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염색체, DNA, 유전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장 유전자 기계. 유전자의 수동적 피난처로 생긴 생존기계는 처음에는 경쟁자들과의 화학전에서 우연히 발생한 분자 충격의 피해로부터 몸을 지키는 벽을 유전자에게 제공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수프 속에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유기분자를 먹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햇빛의 영향으로 원시 수프 속에 형성된 유기적인 먹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로 불리는 생존기계의 주요한 한 갈래는 생존기계 스스로가 직접 햇빛을 사용해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 원시 수프의 합성 과정을 더 빠른 속도로 재현했습니다. 동물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갈래는 식물을 먹든지 다른 동물을 먹든지 하여 식물의 화학적 노동을 가로채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동식물은 모든 세포의 모든 유전자의 완전한 복사본이 분배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로 진화해 왔습니다. 몸은 유전자의 군체, 세포는 유전자의 화학 공장의 작업 단위입니다. 유전자는 스스로가 직접 생존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프로그램 작성자처럼 간접적으로 자기의 생존기계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유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생존기계의 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생존기계는 완전히 독립하게 되며 유전자는 그 속에서 그저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유전자들은 왜 그렇게 수동적이 될까요? 왜 고삐를 잡고 일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적 지연 문제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신속히 작동하는 컴퓨터를 조립하여 예측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능성들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과 충고를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뿐입니다. 유전자는 예측과 비슷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예측하는 일은 불확실한 결과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생존 기계가 내리는 결정은 모두 도박입니다. 이때 평균적으로 이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뇌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는 일이야말로 유전자가 할 일입니다.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행하는 생존기계는 명백한 시행착오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학습을 하지 않는 생존기계보다 한 단계 앞서 있습니다. 시행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며 시행착오의 곤란한 점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보다 안전하면서 보다 신속합니다. 시뮬레이션 능력의 증화는 주관적 의식의 발생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의식이 생기는 것은 뇌에 의한 세계의 시뮬레이션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그 시뮬레이션 속에 자체의 모형을 포함해야 할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의식이란 실행의 결정권을 갖는 생존기계가 궁극적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 경향의 극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는 생존기계의 일을 매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생존기계와 신경계를 조립하는 방법을 지령함으로써 유전자는 생존기계의 행동에 궁극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행동에 영향을 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해가는 것은 신경계입니다. 유전자는 1차적 방침 결정자이고 뇌는 집행자입니다.